팩트 조금 정정을 하면 네, 네. 제가 극자인 적은 있어도 극우인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입당할 시기에는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그 북한 인권 문제하고 이제 통진당 비판이었어요. 통진당은 제가 그 당시에 반헌법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네. 소극적인 거 부정적이었죠. 북한 인권 문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입장이었고 통진당하고는 서로 단일화 연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당시에 민주당을 정북 숙주라고 통진당의 숙주라고 비판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 당시 이제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이었고 또 통진당에 대해서 결연하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맞았죠. 그래서 한나라당 입당을 했고 근데 또 이제 시대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시기의 중심 과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통진당은 해산됐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고 네. 북한 인권 재단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제 과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과제는 저는 낡은 보수를 청산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진당이 낡은 극좌파가 이제 해산이 돼서 저는 과거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균형된 사회가 됐다고 보고 이게 더 균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이제는 이제 좌파적폐는 통진당 해산됐고 우파적폐가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20대 국회는 낡은 보수를 개혁하고 홍준표 같은 극우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야 했던 거예요. 넓게 보면 좌우를 다 네, 네. 체험을 했고 그게 사실 제 정치적 자양분이에요. 세상을 그만큼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않고 좌파의 문제점도 알고 있고 또 우파의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균형된 시각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젊은 시절에 뭐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대한민국의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하태경은 어느 편인지 모르겠다. 저는 맞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바른 입장, 맞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파가 잘못하면 우파를 까는 것이고 좌파가 잘못하면 좌파를 까는 겁니다. 홍준표가 잘못하면 홍준표를 까는 거고 추미애가 잘못하면 추미애를 까는 거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잘못하면 우리 당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치인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하고 대통령도 편해집니다. 국민들도 편해지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편싸움하면 알겠지만 좀 뭐 강한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뭐 하태경은 그러죠. 저는 양쪽에 다 욕먹는다. 저는 뭐 그걸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저는 제가 추구했던 노선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 대상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썩은 보수고 이미 사라졌어야 될 적폐정당이에요. 적폐정당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적폐정당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수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려면 이런 정말 낡은 보수 한물간 거의 일대 극우 정당 아니에요. 이런 정당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무슨 뭐 합당이고 통합이고 이거는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보수가 죽어요. 영원히 보수는 그럼 재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보수 사라집니다.
아니 박근혜 홍준표 같은 보수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바람직한 보수라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네. 보수가 아닌 누가 보수가 아니라는 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박근혜 보수는 이미 탄핵을 받았고 네. 홍준표 보수 그게 무슨 보수예요? 맨날 뭐 품격도 없고 심지어 뭐 박근혜 친박표 잡으려고 대선 때는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대선 끝나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좀 유리할까 싶어서 뭐 박근혜 출당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치맛자락 붙들고 좀 표 좀 더 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건 뭐 그게 잊혀집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홍준표 보수 같은 보수도 이미 이제는 청산 대상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뭐 거대 여야 두 개 당에 비해서 작은 정당이어서 좀 이슈를 선정해서 집중하자. 지금 한미 FTA를 핵심 이슈로 삼아가지고 네. 모든 상임위에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었을 때 한미 FTA를 반대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재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네. 지금 실제로 재협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장 궁금한 게 당시에 재협상을 하자고 했던 이슈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이번에 다시 똑같이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네. 아니면 뭐 바뀐 게 있는 건지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죠. 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한미 FTA는 특히 이제 미국 정부는 기조가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상 폐기가 되는 방향으로 강경하게 미국이 나올 것 같다 했을 때 그 실제로 폐기가 되면 그러니까 협상의 결론이 못 이루면 폐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한미 경제 관계를 볼 때 대한민국 경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FTA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는 좀 별도로 다뤄야 되는데 이제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용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그게 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고용 창출이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3년 내에 1만 원으로 올리면 이제 점점 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것이고 또 비정규직을 100% 공공기관 정부에서 정규직화하면은 그분들은 좋죠. 그렇죠. 근데 당장 내년에 신규 채용을 줄여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피해를 누가 받냐? 새로 취직을 해야 되는 대졸 청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내년 신규 채용 비율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거의 고용 지옥을 만들고 있다. 이런 노동개혁은 뭐 사실 노동지옥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성토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악법의 피해자예요, 파리바게트는. 그러니까 이 파견법, 현행 파견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위반이냐면 제빵업이 파견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견을 허용하면은 모든 문제가 이거 해결돼요. 그러니까 파견을 불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파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법적인 형식은 파견이 불법이기 때문에 도급법에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제과점이 원청회사고 그 인력업체가 하청회사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인력업체가 원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파견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악법의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악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법을 집행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든 거예요. 파리 바게뜨는 지금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제과점은 비용이 올라가요. 네.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제빵기사 채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하고 말지. 그렇죠. 예, 그 제과점 주인은. 그리고 그러면 제빵기사들은 해피하냐? 안 그래요. 왜? 이게 100% 직접 채용을 못 하거든요. 일부를 잘라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럼 그 잘리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안정적인 지금 직장이 훨씬 자기한테 덜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러면 빵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의 해법은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 이건 악법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국감 때 집중적으로 따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감축의 핵심은 임금 감소를 자기가 용인하느냐 문제예요. 아니,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귀족 노조는 임금을 못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네. 노동시간은 줄이고 그렇죠.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그런 식으로 노동 감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지금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 주면 청년들한테 돌아갈 몫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노조에서 노동시간 감축되더라도 임금 인상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게 합의되지 않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감축되면은 실제로 비용만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본질은 노동시간 감축이 아니라 특히 노조에서 임금 감소를 감수하느냐. 임금이 줄어드는 거를.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은 사실 모두 다 윈윈이 되죠. 그러니까 노조는 그 자기의 임금 감소를 양보하면 그 줄어든 시간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금은 못 주겠다. 그러면 신규 인력 채용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아무튼 본질은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금 감소를 수용을 하느냐. 이게 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